두 번째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훈이고요. 금년으로 이제 21년차 USCPA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고 있죠. 안 쫓겨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랑 많은 과목에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사용할 교재 주교재 있고요. 어디팅 1. 그 다음에 문제집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1, 2, 3 정규 시간에 다 사용할 문제집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기출 문제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 이 순서대로 쭉 배열이 되어 있어서 뭐 문제집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과목은 4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세요. 4시간. 뭐 다른 과목들도 4시간씩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멀티플 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는 72문항이 나오는데 소위 테스트릿이라 해서 테스트릿 그래서 36개씩 구분해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릿에 36개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 푸시면 되겠고 이 첫 번째 테스트릿에 여러분들이 성적에 따라서 이 테스트릿을 얼마나 잘 보셨느냐에 따라서 테스트릿 2의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릿 문제를 푸실 때에는 두 번째 테스트릿 문제 내용을 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릿을 이제 풀다가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테스트릿을 잘 못 봤나? 그래서 난이도 낮은 테스트릿이 지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잘 봤어. 공부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테스트릿 2도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8개가 나와요.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각 테스트릿 먼저 이렇게 푸시기 전에 뒤에 테스트릿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문제 9이 테스트릿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이걸 이제 총 4시간 동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테스트릿이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금 시험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휴식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요때 주어져요. 나머지 이제 이때 쉬시면 시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 배정을 하셔야 되냐면 멀티플 초이스 72개 푸시고 72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8개 중에서 2개 풀고 이렇게 2시간 내에 풀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6개 시뮬레이션을 이제 또 2시간 만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게 타임 매니지먼트는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팅 1, 2, 3 시간 내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셔야 될 건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도 1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고요. 그 AICPA 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재정 공표하는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규정이에요. 직무규정, 윤리규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에서도 윤리, 직무규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과목 중에 하나인 레귤레이션 과목에서도 윤리 문제가 많이 나온다, 직무규정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우리 직무규정 내지 윤리규정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라고 보시죠? 독립성. 우리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성을 요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좀 잠깐 봐보냐면요. 뒤에 어펜딕스 한번 가볼까요? 103페이지부터 어펜딕스인데 103페이지는 조직도입니다. 오가니제이셔널 차트고요. 우리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들을 가정을 해서 우리 감사 및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회계법인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조직도를 왜 넣어놨냐면 문제 지문에 그 특정인의 회사 내에 조직 내에 포지션을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다, 회계팀장, 그다음에 뭐 트레저러다, 자금팀장 이런 식으로 뭐 CEO다, CFO다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직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넣어놓은 것 뿐이고요.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Services,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Attestation Services, 인증 업무라는 게 있고요. Attestation Services, 그 다음에 오른쪽에 Non-Attestation Services라고 있죠. 비인증 업무. 그 다음에 인증 업무를 또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감사, 회계 감사 업무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딧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딧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딧 다음에 괄호에 HFS라고 나와 있죠. 그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의 의미고요. 역사적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업들이 여러 거래나 사건들을 행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표로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표가 바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나 사건들이 반영이 돼 있는 표. 그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고 그거를 감사한다 할 때 우리 영어로는 audit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그 위에 examination이라는 표현도 있죠. examination도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 감사 대상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이외의 검증 대상, 각종 subject matter들을 감사를 해서 의견을 표명할 때 examination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무제표 말고도요, 실제 거래나 사건이 반영된 표 말고도요, 미래 재무제표. 우리가 일정한 가정들, assumption들을 반영을 해서 미래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Financial Forecast라는 미래 재무 예측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Projection이라는 또 미래 재무 제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정을 어떤 특정 가정들을 반영을 해서 만든 재무제표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절차를 취하고 자세하게 봐서 의견, 오피니언을 표명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examinatio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감사라도. 또 같은 과거 재무제표라도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말고 proforma financial statemen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이 개입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사하고 B사가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은 합병 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도의 이제 회사인데요. 만약에 A사하고 B사가 1년 전에 합병을 했었더라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그러한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게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건데 실제 그렇진 않았잖아요. 1년 전에 실제 두 회사가 한 회사이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회사였더라면 해가지고 그걸 가정을 해서 이 표를 만들게 되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좀 표명해 주세요 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뢰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감사할 때도 우리가 exami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xamination이라는 이 감사 업무는 검증 대상이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subject matter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수익률, 펀드 감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어떤 특정 부동산의 면적에 대한 의견을 좀 표명을 해주세요. 그거 매각할 건데 뭐 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감사 대상으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 그게 이제 examination 업무예요. 어쨌든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 좀 내려보면 지금 소위 이제 기준서라고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어디 쪽 보시면 두 번째 컬럼에 어디 쪽 보시면 issue
그 다음에 non-issuer, government 이렇게 나와 있고요. issue라는 것은 거래소 시장, 주식 거래소 시장에 지금 상장된 회사인 상장회사를 의미합니다. issuer 내지는 public company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issuer. 그 다음에 non-issuer는 비상장사.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의 회사를 비상장사. 그러면 걔네들 감사할 때, 어디탈 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디탈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감사 기준서가 있어요. 감사 기준서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정부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는 업무가 그 다음 컬러에 보시면 리뷰 있죠? 검토 업무. 그래서 재무제표 검토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 비해서 또 이그제미네이션에 비해서 뭐 어떤 절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가 떨어지는 업무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정도 수준의 검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reed upon procedure라는 게 있죠. 합의된 절차 수행. 우리 AUP 줄여서 AUP라고 부르고 회계법인에서는 보통 용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역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A 업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M&A 업무 같은 거, 인수합병 업무 같은 거. 그래서 딱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절차를 우리와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절차 수행해주고 그 절차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발견사항 그거 보고서로 주면 끝나는 업무가 AUP 업무예요. 합의된 절차. 근데 이 지금 새 업무 유형을 뭐라고 부른다? Attestation Services라고 부른다. 인증 업무다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Independence 보이시죠? 독립성이 required 요구되어지는 업무가 attestation 업무입니다. 인증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하는데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보 이용자들이 해당 감사의 결과를 믿게끔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감사인으로서 본인의 부모의 회사를 감사를 하여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우리 이제 감사 의견 얘기도 보실 거예요. 그 해당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여러 재무 상태랄지 영업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현금 흐름 같은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적정 의견 내지는 한정 의견 또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이제 오피니언, 어디 오피니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를 해서 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적정 의견을 표명을 하면 그 재무제표 및 여러분들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의 이용자들이 과연 믿어주겠냐는 얘기죠. 그 감사 의견을 믿어주겠느냐. 혹시나 눈 몇 번 또 지금 감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독립성이라는 걸 갖춰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독립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상의 독립성도 유지를 해줘야 좀 독립적인 자가 그 피감 회사, 감사를 받는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자가, 독립적인 자가 감사를 해서 이렇게 감사 의견을 표명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 감사 의견을 믿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디펜던스가 요구되어지는 업무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non-attestation service라고 있죠. 또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compilation이라는 재무제표 작성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세무 업무, tax services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문 업무들, consulting services. 얘네들은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들이에요. not required.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독립성을 갖추고 이렇게 수행해야 될 업무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성 기준서를 보셔야 돼요. 다시 목차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목차. 자, 목차 세 번째를 보시면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라고 나와 있고요. 사베인스 미국 상원 의원 이름입니다. 옥슬리도 하원 의원 이름인데 이렇게 의원들 이름 따서 이제 법률 지금 명칭을 지금 딴 건데요. 그래서 줄여서 삭스법이라고 해요.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과거 2001년 아시는 분들은 역시 아시겠습니다만은 엔론 사태 또 월드컴 사태라는 대규모 회계 부정 사태가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 엔론사나 또 월드컴사의 회장님들은 각각 24년, 25년 징역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래서 그때 대규모 그런 이제 회계 부정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이 제정된 법률이 이 사벤스-억슬리 액트예요. 그래서 상장사를 감사할 때 상장회사 이슈어들 아까 퍼블릭 컴퍼니들 거래소장에서 주식들이 거래되고 있는 상장회사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삭스법에 따라서 지금 제정된 이른바 PCAOB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PCAOB가 제정 공표하는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상장회사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스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Professional Standards 업무별 기준서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회계법인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업무별 기준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시 뒤로 가볼게요. 다시 어펜딕스 10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자,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는 크게 Attestation Services, 인증 업무, 확인 검증 서비스라는 거예요. 확인 검증 서비스, 인증 업무라는 게 확인해서 검증까지 해주는 업무. 그래서 Attestation Service와 Non-Attestation Service로 구분된다. Attestation Services로는 크게 Examination Audit, 그 다음에 Review, 그 다음에 Agreed Upon Procedure라는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업무가 있고 이 Attestation Service, 확인 검증 서비스는 Independence가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다. 반면 Non-Attestation Service, Compilation, 단순 재무제표 작성 보조, 그 다음에 텍스 업무, 컨설팅 업무는 Independence,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어떤 기준서를 제정 공표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이 제정 공표하는 기준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Examination 쪽 보시면요, Examination 왼쪽에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다 똑같아요. 앞으로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에 대한 스테이먼트들인데요. For attestation engagement라고 나와 있죠. attestation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가 선임돼서 수행하는 업무, 우리 engagement를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ttestation engagement를 할 때에 인증 업무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다 해서 줄여서 SSA 더 줄여서 AT라고 얘기를 해요. Attestation Standards AT Clarified라고 얘기를 하는데 AT. 그다음에 어디탈 때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디탈 때 Issuer. 자, PCAOB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 정도 되는 기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론 사태랄지 월드컴 사태랄지 대규모 분식 대규모 회계 부정사태 터지고 나서 제정된 기구가 바로 PCAOB예요. 교재 앞에 좀 잠깐 가봐야 되겠네. 16페이지 잠깐 한번 가서 보시면 자,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어요. Sarbanes-Oxley Act of 2002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 그래서 엔론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뭐 월드콤 이런 이제 회사들이 나오죠. 엔론사 같은 경우는 탐사 비용, 자원 개발 회사였는데 탐사 비용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산 처리를 했었어요. PPE 처리를, 유형자산 처리를 계속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계속 안 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됐다가 한 번에 빵 터졌죠. 휘슬블로어라는 휘슬블로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 월드컴도 로열티 비용들을요, 뭔가 사용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냐고 역시 계속해서 에셋, 자산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분식을 했다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벤스하고 억슬리가 뭉쳐서 법률을 입안을 했고 의회를 통과를 해서 요 법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바로 설립한 기구가 PCAOB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에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라고 보이시죠? PCAOB. 그래서 이들이 지금 SEC, 삭스법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창설되었고요.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입니다. 바로 이들이 상장사 감사 기준서를 제정 공표하고요. 우리가 상장사를 이슈어들을 퍼블릭 컴퍼니를 감사할 때는 이 PCAOB 스탠다드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뒤로 어펜딕스 업무별 기준서 보러 갈게요. 그래서 우리 어딧
쪽에서 issue는 PC AOB 스탠다드에 따라서 감사한다. non-issue는 SAS라는 게 있어요.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라 해가지고 SAS 또는 뭐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서 비상장사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버먼트 정부기관 감사. 정부기관 감사는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라는 가가스라는 줄여서 또 그냥 GA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그래서 정부감사 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SAS를 제정하는 기구가 밑에 좀 흐리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AICPA 내의 Auditing Standards 보드에서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를 제정 공표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감사 업무는요. 이 확신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assurance 보이시죠? assurance type. 그래서 감사 업무는 positive assurance를 준다. 적극적인 확신을 준다. 적극적인 확신. 그리고 확신의 수준도 보이실 텐데요. assurance level, 확신의 수준. 그래서 reasonable assurance를 준다. 감사 업무는 high level of assurance,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준다. 이 확신을 준다, assurance 준다는 얘기는 동네방네 떠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네방네. 그래서 적극적인 확신을 정부 이용자들한테 준다라는 거. 이 감사 절차라는 게 아주 다양한 이 절차, 기법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잘 표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표시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 업무라는 것은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 해주는 업무인데요.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 표명의 근거가 되어지는 각종 증거 수집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기법들을 통해서 어딧 에비던스라는 감사 증거를 수집하게 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어딧 오피니언 감사 의견이라는 것을 표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어떤 이 감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그게 이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딧 오피니언을 이제 표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 절차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확신 내지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오딧 혹은 examination 업무예요.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그 밖의 Subject Matters, 검증 대상에 대한 examination 을 통해서 우리가 positive assurance, 이 적극적인 확신, 합리적 수준의 확신,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지금 적극적 확신이라는 게 높은 수준의 확신이라는 게 opinion을 의미합니다. opinion,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가 바로 examination이나 audit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뭐 빼고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건 절차를 대부분 수행 못해서 상황상 절차를 대부분 수행 못해서 의견 못 드려요 라는 의견 거절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이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업무가 감사다. examination이나 어디시다. 자, 또 다른 업무가 이 Financial Statements Review인데요. 재무제표 검토 업무인데 이건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감사 시 수행하는 절차 중에 이 딱 두 가지 정도 주된 절차로 수행하는 업무가 Financial Statements Review 업무예요. 검토 업무.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서 어떤 그 업무별 기준서에 따라서 하는 업무예요.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라고 나와 있죠. 이른바 SSARS라고 줄여서 SAR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AR 줄여서 AR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제정하는 기구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 그 다음에 Negative Assurance를 준다. Assurance 타입이 소극적 확신을 주는 업무가 리뷰다. 리뷰. 또 확신의 수준을 따진다면 Limited Assurance, 제한적인 수준의 확신까지만 줄 수 있는 업무가 이 Financial Statements Review입니다. 검토 업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외부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비상장사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비싸게 어딧 안 받고요. 좀 싼 금액에 리뷰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소극적인 수준의 확신, 제한적 수준의 확신까지만 줄 수 있는 업무가 리뷰입니다. 감사 절차 중에요, 절차 중에 예를 들어서 Analytical Review Procedure라는 게 있어요. 분석적 검토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인콜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감사는 그 밖에 다른 뭐 외부 조회도 하고요. 컨퍼메이션이라는 외부 조회도 하고 뭐 재고실사 입회라는 observation이라는 뭐 그런 것도 하고 recalculation, recomputation 등등 뭐 변호사 조회도 하고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리뷰 업무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주된 절차가 분석적 절차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질문으로 끝나요. 그것도 내부인에 대한 질문으로만 끝나. 그래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업무가 Financial Statements 리뷰 업무입니다. 그래서 Negative Assurance라는 표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감사 같으면 적극적인 확신을 주는 업무다. 그리고 High Level of Assurance를 주는 업무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업무다 그랬는데요. 여러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니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거고 리뷰는 이렇게 제한적인 절차만 수행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준의 확신. 네게티브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 업무 보고서랄지 또 감사 업무 보고서랄지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는데 이 감사 업무 감사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보고서상에. 근데 리뷰 보고서를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상에서는 이 제한적인 절차밖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네게티브 어슈런스라는 표현은 쭉 우리가 검토를 한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머티리얼하게 머디피케이션 중요하게 수정해야 될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확신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게티브 어슈런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제한적인 이 수준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오피니언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리뷰 업무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없는 업무가 검토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기 재무제표랄지 또 온기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검토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 수준의 확신만 줄 수 있는 업무다. 그 다음에 AUP Agreed Upon Procedure 나왔죠. 뭐에 따라 해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에서 또 Attestation이죠. 그 AT201에서 201은 좀 지워버리세요. 201은 좀 지워버리세요. 기준서 번호가 좀 바뀌어갖고 나중에 또 다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AT도 attestation의 AT인데 AT clarified 또 AR도 지금 AR도 AR clarified 뭐 이런 식으로 뒤에 clarified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의 기준서는 뒤에 이 clarified가 없었어요. 그냥 줄여서 AT 혹은 AR 뭐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리고 감사 기준서도 AU 였는데 다 clarified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각 업무별 기준서 중에서 내용 중에서 좀 모호한 내용들을 모호한 표현들을 조금 더 분명한 표현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시뮬레이션 형태 중에 이 시뮬레이션 형태 중에 리서치라는 형태가 있어요. 검색 문제. 그러면은 이 리서치라는 문제를 풀 때에 시츄에이션을 주게 됩니다. 한 상황을 줘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업무별 기준서를 검색하세요라는 그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리서치 문제, 리서치 시뮬레이션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리서치 상황 딱 주면 거기서 이거 선택해야 돼요. 이 AT 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AR에서 찾아야 되는지, AU에서 찾아야 되는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주어진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포털 사이트 들어가지고 뭐 서치 하잖아요. 각종 검색하잖아요. 똑같아요. 검색 기능이 어드밴스드 서치 기능 같은 거 이용을 해서 고급 검색 같은 거 이용을 해서 키워드 서치를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연습을 이제 해보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AUP 서비스는 SSAE 요거에 따라서 해라. 줄여서 AT Clarified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AT Clarified. 그리고 재정기구 있고요. 그 다음에 AUP는 동네방네 안 뿌립니다. No assurance예요. 확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 이용자들한테 확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A 업무, Merger and Acquisition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하더라. 그러면 동네방네 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수하는 측에 달라붙던 acquiring 컴퍼니에 달라붙던 타겟 컴퍼니에 달라붙던 그래서 얘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그래요. A사가 타겟사를 인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붙었어. 이쪽에 CPA가 붙었어요. CPA 펌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 회사를 지금 얘가 우리의 클라이언트사죠. 얘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얘에 대해서 가가지고 자세하게 좀 봐줘. 이러이러한 절차를 좀 수행해줘. 그러면 그 절차를 합의를 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절차 딱 수행을 해주고 발견사항
얘한테 발견사항을 딱 주면 되는 업무가 AUP입니다. findings. 결과. 이 때문에, 이거 동네방네 뿌리면 되겠습니까? 이 결과를. 이 때문에, 확신을 주는 업무가 아닙니다. agreed upon procedure는 동네방네 뿌리지 않아요. no assurance다. 그 다음에 opinion 당연히 나가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테스테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 examination, audit, 감사, 적극적인 절차를 통한 감사, 이거 의견 표명해야 돼요. opinion 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review, 조금 업무 강도가 떨어지는 검토 업무 있고, 그 다음에 AUP, 용역 업무가 있다.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가 있더라. 이들 셋은 인디펜던스 독립성이 요구되어진 업무고 각 업무별 기준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SSAE를 따라야 되는 경우 AT clarifi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줄여서 AT clarified, AT-C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 업무는 SSARS라고 그러는데 이때 어카운팅이 의미하는 것은 오른쪽에 non-attestation 서비스 쪽에 컴필레이션 보시죠.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 업무. 걔도 똑같은 지금 기준서를 따라 하는 업무거든요. 컴필레이션 업무라는 것도. 그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SSA, 어카운팅 의미가 컴필레이션, and review는 리뷰. 그래서 SARS, AR, clarified에 따라 하는 업무다. 그리고 지금 감사 같으면 지금 적극적인 이 확신을 주는 업무고, 합리적 수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업무다. 자, 그런데 이 합리적 수준,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감사 업무는 주는 업무이긴 한데요. absolute assurance, 절대적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absolute assurance 말고 reasonable assurance. 그거는 이제 감사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그 감사 한계 얘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opinion 표명되고요. 의견 표명. 리뷰는 소극적 수준의 확신, 제한적 수준의 확신, 의견 표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AUP 서비스는요, 확신도 제공 안 되고요, 의견 표명도 안 하는 어테스테이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non-attestation 쪽으로 와서 compilation, SARS, SSARS, accounting의 의미가 compil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ARS, AR clarified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 업무, SSTS, 나중에 이제 regulation, 텍스 과목도 저랑 같이 하셔야 되는데, 텍스 쪽에서 잘 지금 등장하게 되는 기준서가 세무 업무 기준서인 SSTS입니다. SSTS,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똑같고요. Tax Services, 그 다음에 줄여서 TS, Tax Standard의 의미고요. Tax Standards, TS, 그 다음에 텍스 이그제큐티브 커미티가 제정하는 거고, ASP 대의, 그 다음에 컨설팅 업무, SSCS, 컨설팅 서비스가 뒤에 붙었고요. 줄여서 컨설팅 스탠다드 CS다라고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기구 있네요. 이들 업무들은 no assurance입니다. 확신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뿌려지는 뭐 그런 유형의 업무가 아니에요. 당연히 오피니언도 없습니다. 오피니언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개, 어테스테이션 셋, non attestation 셋,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회계법인 회사들이 하는 업무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목차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규정, 윤리규정 먼저 보고 그중에 이제 독립성 기준서는 따로 두 번째 주제로 보고 삭스법에 대해서 보고 각종 업무별 기준서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 하나보다 초반에는. 그리고 나서 AU clarified가 주르륵 있죠. AU clarified, AU audit,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컬 파인,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를 중심으로 한동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사에 대한 감사 기준,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이걸 해봐야 되는데,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감사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는, 감사 기준서는 PCAOB 스탠다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비상장사, non-issuer, non-public company,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 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 이 AU clarified입니다. SAS, 아까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라고도 하고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 내지는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라고도 얘기를 하고 GAAS,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AU clarified. AU clarified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쭉 보니까 이 지금 목차 중에 상당 부분이 다 AU clarified죠. AU clarified. 그래서 AU clarified 200호 보면요. overall objective, 전반적인 목적 of the independent auditor, 독립성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 및 the conduct of an audit,
감사의 수행이에요.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guess에 따라서 예, 감사 수행하는 거. 자, 우리 이제 역사적 재무제표, 실제 거래나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각종 표들, 그거에 대한 이제 비상장 사건, 이 감사 위주로 보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회계법인 구조, 회계법인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좀 보셨었고요. 맨 밑에 우리 스텝들이 있습니다. 막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니어 스텝, 그 다음에 시니어 스텝 어카운턴트들이 있고요. 그 위에 우리 인차지급들이 있어요. 인차지 현장, 우리가 감사 그 대상인 회사를 나갈 때 우리 현장 나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필드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해당 현장의 책임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차지라는 게 책임자, 현장 업무 책임자. 그 다음은 그 위로 매니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디렉터. 그 다음에 최고 꼭대기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파트너. 그래서 실제 회계법인의 인력 수도 이래요. 스텝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뭐 인차지, 그 다음에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회계법인을 가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감 회사도 감사를 받는 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조직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우리 빅4라고 있죠. 빅4.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있죠.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그래서 PwC도 있고, 그 다음에 딜로이트C도 있고, 그 다음에 KPMG, 그 다음에 EY, 어른스트 앤 영. 이게 이제 소위 빅4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비해서 우리 토종 회계법인들을 로컬 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펌들. 그래서 다 지금 빅4의 이름들은 전부 설립자 등의 어떤 사람 이름을 따갖고 이렇게 만든 회계법인 명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들 한 이 정도 되면 한 3년 차 정도 되면 힘들어서 이제 뭐 거래처로 옮겨 나간다거나 이제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윗선에서는 이제 주로 영업을 해옵니다. 영업을 하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영업을 따요. 영업을 통해서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를 따옵니다. 그러면은 품질관리실이라는 우리 QRM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품질관리실이란 옛날에 심리실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통과를 해서 acceptability를 따져줘야 돼요. 받을까 말까. 해당 지금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를 받아도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조건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따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답석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뭐 분식 전략이랄지 매니지먼트의 뭐 인티그리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어카운팅 펌이라는 데가 레퓨테이션을 먹고 사는 데인데, 만약에 잘못 엮이면 그럼 뭐 같이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법인 어떤 평판이랄지 그런 게 실추가 돼요. 그러면 뭐 외부에서 잘 일을 안 맡기려고 하겠죠. 못 믿을 거기 때문에 잘 안 맡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품질관리실 통해서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받자 하면 이제 감사 계약을 체결을 해요. 어디 인게이지먼트 레터라는 감사 계약서에 서로 간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감사를 할 건가? 어디 플래닝 하게 됩니다. 어디 플래닝. 일종의 이제 감사 전략, 어디 스트래티지 짜는 단계예요. 감사 전략. 그래서 이때 뭐 하냐면 우리 Analytical Review Procedure라는 거 해요. Analytical Review Procedure.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분석적 절차. 여러분들 비율 분석, 파이낸셜 레이쇼 같은 거 비율 계산해가지고 비율 분석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비율 분석해요. 그래서
소위 이른바 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에리어 이제를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그 부분을 더 어떤 역량과 또 집중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볼 거기 때문에 이 분석적 절차라는 걸 수행을 해서요, 각종 비율, 전기 대비 단기 비교해보고 이 클라이언트 사과하고 업계 평균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unusual한 거, 또 unexpected한 리절트들, unexpected amount들 있는 거, 톡톡 튀는 거 먼저 찾아냅니다. 이 때문에 전기 대비 단기 크게 플럭추에이션, 크게 출렁거렸다면 뭔가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분식이 있든지 잘못 지금 처리해놨을 그런 이제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내는 절차가 이 Analytical Review Process야, 분석적 절차라는 거. 반드시 어디 플래닝 때 해야 되고요. 이때 또 모두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회사의 상황, 업종, 경영자 진실성 등등 파악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를 어디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해당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어딧 오피니언을 익스프레션하는 게 최종적인 프라이머리한 objective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든 집중을 그 재무제표 혹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지는 않느냐, 고의적인 분식이랄지 고의성 없는 또 오류에 의한 왜곡 표시랄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의 업종, 어떤 업종의 회사냐, 또 업황은 어떠냐, 현재 경쟁 상황이 어떠냐, 또 경영자의 진실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소위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부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nherent risk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herent risk. Financial Statements에 재무제표에 material한 misstatement가 있을 리스크,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자,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거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치 않은 거, immaterial한 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지금 클라이언트사가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발행하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거고,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뭐가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표명한 감사 보고서가 따라붙어요. 어디터의 리포트가 따라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겠죠. 그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왜 이용을 하려고 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할 건데, 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 이코노믹 디시전을 할 목적으로 이 재무제표하고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잘못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건 중요한 왜곡 표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상에 밸런스시트상에 자산 총액이 예를 들어서 120억이에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제 틀렸는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외상 매출금도 있고, 뭐 재고자산도 있고, 즉 어카운트 리시버블도 있고, 뭐 인벤토리도 있고 한데, 걔네들이 차지한 포션이 미미한 업종 회사들 있을 수 있고, 많은 자산 총액 대비, 토tal 에셋 대비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120억 중에서 뭐 그게 재고자산이 됐던, 외상 매출금 계정이 됐던, 120억 중에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틀린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및 어리러의 리포트의 유저라면, 이용자라면, 에게 그 정도 틀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를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 없는 정도네라고 판단하면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건 임머트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0억 중에 막 한 20억 틀린 것 같아 지금. 그러면 그거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믿어주려 하겠어요? 그러면은 나 투자 안 할래.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어떤 경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중요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인으로서 그 중요성 기준 금액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통해서 질적 요소를 반영을 해서 전문가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만 우리는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재무제표에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material한 misstatement, 왜곡 표시가 있을 리스크를 다른 것 다 지금 뭐 생각하지 않고 고유한 위험부터 먼저 평가를 하게 돼요. inherent risk라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현재 그 클라이언트사의 업종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아니 뭐 건설회사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건설회사들은 좀 분식이 좀 있는 그런 업종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도 파악을 하고 회사 상황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뭐 재무 지금 구조랄지 또 재무 상태랄지 뭐 그런 것도 파악하고 경영진들의 진실성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갖춘 회사, 소위 internal control system,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가정할 건데요. 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회사 경영진들이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implementation, 구축을 해서 운영 및 유지, 오퍼레이션 및 메인터넌스 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유지하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이용자들이 신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계, 구축, 운영,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internal control 중에서도 over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불러요. over financial reporting.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유지하는 목적으로는 각종 compliance, 준법, 각종 법규 준수, 그다음에 또 계약 준수 뭐 이런 이제 준법 및 준수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즉 인터널 컨트롤 오버 컴플라이언스를 목적으로 해서 설계, 구축,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목적으로 지금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재무제표에 있어요. 재무제표,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을 목적으로 한 저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저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또 위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업종의 특성상 현재 경쟁 상황상 또 업황상 업계 상황상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지금 중요한 지금 어떤 분식할 가능성이 높아, 낮아. 이런 걸 먼저 IR로 평가를 하고 그 위험을, 그 리스크를 과연 회계 내부관리 시스템이 ICFR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 얼마나 미리 프리벤트, 중요한 외국 표시가 지금 재무제표에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혹은 혹시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디텍트를 해서 적발을 해서 correct까지 교정 및 수정을 하느냐,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 그거를 우리가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컨트롤 리스크를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불러요. 통제 위험. 자, 이 inherent risk는 지금 재무제표의 중요한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 중에 inherent risk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경자가 진실되지 않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황상, 업계 상황상 업계가 안 좋아.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이 클라이언트사가.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며서 대출도 연장하고 또 추가 대출도 받고 그러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제 진실성, 업종, 업계 상황, 뭐 경제 상황 등등을 회사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 IR을 먼저 평가를 하고 높겠다, 낮겠다. 그러면 이 IR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 IR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중요 외국 표시 위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국 표시가 생길 위험을 얼마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잡아내느냐,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미리 예방도 하고 사후 적발 및 얼마나 잘 교정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면서 평가하는 Control Risk Assessment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우리가 평가만 할 뿐이에요. Inherent Risk하고 Control Risk. Control Risk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못 잡아낼 위험이에요. 중요 외국 표시를 못 잡아낼 위험. 자, 이런 이제 중요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이 있어요. 업종의 특성상 IR이 이만큼 있어. 이걸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ICFR이 얼마나 잘 잡아내주느냐죠. 인터널 컨트롤 파이낸셜 리포팅이 얼마나 잘 걸러내주느냐. 그런데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아무리 잘 설계, 구축, 운영, 유지한다 할지라도 얘도 고유 한계가 있어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도 고유 한계가 있어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빠져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ICFR,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설계, 구축, 운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자꾸 가끔 사건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고유 한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직무 분장입니다. 직무를 분리해놔라. segregation of duties. 각 직원들의 duties를 segregation, 분리해놔라. 그래서 우리가 기록 담당인 회계팀, 그 다음에 또 보관 담당인 자금팀, 실제 돈 만지는 자금팀과 또 기록만 하는, 리코딩만 하는 어카운팅 쪽 디파트먼트 그쪽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놔라. 그게 이제 segregation of duties라는 내부 통제 정책 및 절차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 이렇게 자금팀, 회계팀 분리를 해놔도 두 직원 간에, 두 담당자 간에 공모를 해버리면, 콜루전. 그래서 우회를 해버리면, 해당 내부 통제 절차를 우회를 해버리면,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럼 이 둘이 짜가지고 그냥 돈 가져가고, 기록하는 애가, 기록 담당자가 기록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 돈 가져간 거에 대해서 돈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버리면 되는 그런 콜루전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내부 통제의 정책 절차의 최종 승인권자는 이게 최고 경영자들이잖아요. 최고 경영진. 그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어.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인 빡 했지만 그 절차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 마침 그 거래처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우리가 자금 집행할 때도 돈 집행할 때도 일정한 승인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할 수 있는데요. 나는 그 절차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오늘 만나는 김에 갖다 줄게 해가지고 그냥 승인 절차 무시하고 받아갖고 갖다 줄 수 있는 그게 경영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무신데요. 우회.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 그런 고유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퍼레이션 하는 거라 실수 있을 수 있겠죠. 에러. 휴먼 미스테이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재무제표에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이 바로 컨트롤 리스크입니다. 컨트롤 리스크. 내부 통제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할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를 걸러내지 못할 위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감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얼마나 지금 중요 왜곡 표시가 있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nherent risk라는 것과 control risk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만 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의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s, 재무제표에 material한 misstatements가 있을 위험, RMM, 수없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RMM, 재무제표에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중요치 않은 건 우리 관심 없어요.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이거를 우리는 어세스먼트만 합니다. 평가만 해요. 회사 상황이 이렇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평가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 표시가 지금 있을 위험이 높다, 낮다, 우리 간단하게 높다. 업종의 특성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이 지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Annual Financial Statement Audit, 연간 재무제표, 운기 재무제표, 저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회계감사의 궁극적인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R도 평가를 해보고 또 CR도 평가를 해봤더니 지금 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를 있을 위험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을 낮춰줘야 돼요. 디텍션 리스크를 낮춰줘야 돼. 우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시험해보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Test of Controls라고 부릅니다. Test of Controls, Test of Controls, 통제 시험조사, 통제 시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Test of Controls. 컨트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컨트롤 테스트. 근데 이건 시스템 보는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재무제표에 중요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을 사전에 프리벤트, 또 사후에 디텍트 앤드 크랙트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예요. 숫자 보는 거 아니에요. 내부 통제 시스템 보는 거예요. 운영 효과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간 재무제표 요거 볼 때에는 우리가 금액 봐야 되겠죠. 금액 확인하는 절차. 우리가 substantive test라고 얘기합니다. substantive test. substantive test라고 해서 입증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substantive test. 금액 보는 절차입니다. 컨트롤 보는 절차가 test of controls, 컨트롤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의 달러 어마운트 금액 보는 절차, 입증 감사 절차라고 부릅니다. substantive test. 그러면 이 디텍션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substantive test를 하면서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 확인 검증하면서 그러면서 중요 왜곡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 왜곡 표시를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이 디텍션 리스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IRCR을 평가했더니 재무제표에 중요 요표시가 있을 위험이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sufficient하고 appropriate한 audit evidence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 요표시가 있을 위험이 높으니까 우리는 입증감사를 더 확대해서 더 빡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 요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낮춰야 돼.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디텍션 리스크라는 건 뭐다? 적발 위험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입증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할 거다. 그리고 이건 이제 테스트 오브 컨트롤을 할 거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제 보겠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서브스탄티브 테스트를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중요 요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 요표시를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이 디텍션 리스크예요.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디텍션 리스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 위험이라고 불러요. 어디 리스크. 이 세 개의 리스크의 조합을 우리는 오딧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위험. 그래서 감사 위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인헤런트 리스크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컨트롤 리스크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디텍션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포퓰레이션 모집단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되거든요. 표본조사를 하게 돼요. 표본조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년에 투입되는 인원수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 우리가 전수조사 하다가는 모집단 거래나 사건들 건수 하나하나마다 다 조사하다가는 1년 내내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사해도 다 못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디 efficiency라는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표본, 모집단에서 퍼퓰레이션에서 샘플들을 뽑아갖고 표본 감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놈의 표본이 잘못 뽑힐 수 있어. 그래서 표본이 샘플이 퍼퓰레이션,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좀 할까? 그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퍼퓰레이션이 있어요. 퍼퓰레이션 모집단이 있어. 이게 뭐 어카운트 리시블, 외상 매출금 계정이 됐던 인벤토리 계정이 됐던 어쨌든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 지금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다.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계정이다.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어. 모집단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R이 구성하고 있는 금액이 뭐 100만 불이야. 100만 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모집단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것들을 다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샘플 셀렉션을 해요. 샘플을 추출해.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 맞는 게 다섯 개가 있고요.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 게 5개가 있고 이 잘못된 게 잘못 표시해 놓은 게 지금 5개가 있어요. 근데 샘플을 뽑았더니 2개를 뽑았더니 이거 맞는 것만 2개가 뽑혔어. 그러면 이 샘플은 이 포퓰레이션을 대표하는 샘플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이것만 봤을 때 이것만 검사를 했을 때에는 저 지금 AR 계정 금액에는 중요 요표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감사인이. 혹은 XX가 뽑힐 수도 있죠. XX가 뽑힐 수 있어. 모집단에서 이것도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 못해. 다 틀렸다 개판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게 샘플링 리스크입니다. 샘플링 리스크.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 이런 샘플이 좀 뽑히면 대표성 있는 샘플이 뽑히면 좋겠는데 이 전수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위험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 요약 표시가 모집단에 지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 요약 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 디텍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샘플링 리스크라는 거고요. 샘플링 리스크. 얘가 샘플링 리스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감사인도 사람인지라 넌 샘플링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디텍션 리스크 중에 또 하나의 결정 요인은 넌 샘플링 리스크예요. 이거는 감사인이 잘못된 감사 절차를 수행했거나 혹은 절차는 제대로 된 감사 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수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위험.
그래서 중요 요구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위험. 그게 디텍션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IR, CR은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업종의 상황상 또 뭐 경영자 진실성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컨트롤 못하는 리스크인 거죠. 컨트롤 리스크 우리가 뭐 ICFR에 대한 이 컨트롤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 클라이언트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만 할 뿐이고 RMM은 지금 중요 요구 표시가 재무제표에 있을 위험은 평가만 할 뿐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디텍션 리스크를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디텍션 리스크. 그래서 샘플링 리스크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표본 감사 위험을 낮추려면 더 뽑아보면 되겠죠? 2개씩만 뽑을 게 아니라 샘플을 모집단에서 더 뽑아보면 돼요. 4개 뽑아서 보고 5개 뽑아서 보고 하면 돼. RMM이 높을 것 같으면 이 OD 리스크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 위험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수조사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사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일정 수준으로 딱 통제를 해줘야 돼요.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audit failure, 감사 실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 실패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지금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 그게 감사 실패예요. 감사 실패해버리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죠. 회계부인에도 소송 들어오고 이 클라이언트 사이에 소송 들어오고 투자자들 뭐 채권자들 소송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디 페일리어가 없으려면 이 어디 리스크의 수준을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 어디 리스크의 구성 요소인 컴포넌트인 IR, CR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만 할 수 있는 거죠. 내부 통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업황상, 업종의 특성상 이 중요 요구 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 IR 평가, 그걸 얼마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ICFR이 제대로 잘 프리벤트, 디텍트, 커렉트 하느냐, 그거 평가. 근데 얘도 고유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ICFR도 아무리 잘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설계 구축 운영을 유지를 하고 있어도 고유 한계 때문에, inherent limitation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컨트롤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조사 안 하고 샘플링 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 샘플링 리스크. 그다음에 감사인도 사람인지라 논 샘플링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디텍션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요걸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이 전체 오디 리스크 수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샘플링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리스크 에어리어는 샘플 더 많이 뽑아보면 돼요. 아까 플래닝 단계에서 NLCAR 리뷰 프로세스 한다고 그랬죠. 분석적 절차. 비율 분석해서 전기 대비 단계 톡톡 튀는 거. 언유저하게 언익스펙티드하게 예상치 못해 너무나 플럭츄에이션이 커. 그러면 그게 리스크 에어리어거든요. 거기에 분식, 그게 에러에 의해서든 고의성 없는 에러에 의해서든 고의성 있는 프로드, 회계 부정, 프로드, 고의성 있는 인텐션 있는 프로드에 의해서든 이 머티리얼 미스테이먼트가 있을 위험이 높은 리스크 에어리어예요. 그런 이제 리스크 에어리어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 에어리어의 경우에는 샘플 더 뽑아보는 거야. 아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외상 매출금을 포퓰레이션 모집단으로 해서 그 외상 매출금 계정이 적정히 지금 표시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 그 AR 모집단에서 샘플 더 뽑아보는 겁니다. 더 자세히 뜯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샘플링 리스크 낮출 수 있어요. 샘플을 더 많이 뽑아보면 위험 리스키한 어카운트나 밸런스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넌 샘플링 리스크는 그렇게 리스크 에어리어에는 더 경험 많은 감사인을 배치하면 돼요. 더 경험 많은 감사인을 배정을 해서 그 계정에 대해서는 당신이 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디텍션 리스크를 우리가 낮출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굴뚝산업이야. 뭐 철강, 뭐 기계, 뭐 이 굴뚝산업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종의 성격상, 특성상 IR이 inherent 리스크가 낮아. 중요역 표시가 재무제표에 있을 위험이 낮다라고 평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전문가적 판단.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설계 구축해놨고 설계도 좋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operating effectiveness, 운영 효과성, 정말로 효과적으로 운영돼 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RMM이 수준이 낮아. 업종의 특성상 지금 재무제표에 중요역 표시가 있을 위험도 낮고 게다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걸러내. 그래서 이 RMM이 낮아. 중요요구 표시가 있을, 지금 재무제표 중요요구 표시 있을 위험이 낮아. 그러면 우리 목표 감사 위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좀 높여도 돼요. 그래도 감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텍션 리스크를 낮춘다는 얘기는 이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더 빡시게 한다는 얘기고요.
입증감사, 재무제표 금액 보는 거를 더 빡시게 한다는 거예요. 디텍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입증감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MM 수준이 낮아서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높여도 된다는 얘기는 이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절차, 입증감사 절차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입증감사 절차를 축소해도 감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즉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재무제표 금액 보는 확인 검증하는 이 입증감사 절차는 뭐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이 RMM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재무제표의 RMM이 좀 높을 것 같으면 입증감사 빡시게 하는 거야. 금액 보는 절차 빡시게 하는 거야. RMM이 낮을 것 같으면 입증감사 축소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대하는가, 어떻게 축소하는가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보시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입증감사 절차까지 끝났잖아요. 입증감사 절차까지 끝나면 이제 뭔가 부족한 건 없냐, 오버롤한 전반적인 파이널 리뷰를 하게 됩니다. 최종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검토를 하면서 뭐 하냐면 애널리컬 리뷰 프로시저를 또 해야 돼요. 분석적 절차 또 해야 돼. 이제는 수정시킨 후에 우리 이제 입증감사를 통해서 서브스탄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재무제표 금액 확인 다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혹 표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수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수정을 제안을 해요. 커렉션 하시죠? 라고 서제스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정 후 재무제표 갖고 다시 한번 비율 분석 돌려보는 거예요. 플래닝 단계에서는,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아직은 감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 전 재무제표, 그것도 아직은 뭐 지금 온기가 기말이 되기 전일 수 있어서 단기 재무제표 같은 거 애뉴얼라이즈 연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 갖고 한번 비율 분석 돌려보는 거예요. 전기 대비 단기 톡톡 튀는 거. 혹시 이 회사의 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있다면 그 버짓하고 지금 지금 단기 거 애뉴얼라이즈 시킨 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산 대비 실제가 왜 이렇게 톡 튀었는지.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unusual한 거, unexpected fluctuation 찾아내요. 왜냐하면 리스크 에어리어를 파악을 해서, 즉 RMM이 있을 영역을 파악을 해서, 그게 거래 유형이든 계정 잔액이든 리스크 에어리어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집중하기 위한 감사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애널리컬 프로시저를 반드시 돌려봐야 돼요. 플래닝 단계에서, 감사 계획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 이 재무제표 금액 보면서는 애널리컬 프로시저가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도 있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계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 같으면, 캐시 어카운트 같으면 현금의 증가 감소의 원인들이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대비 단기 현금 금액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계정 같은 경우는 분석 절차 같은 걸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어카운트 리시버블 같은 거, AR 턴오버 같은 거, 외상 매출금 회전율 같은 거, 또 인벤토리 재고자산이라면 인벤토리 턴오버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거 돌려봐요. 그래서 혹시 전기 대비 단기 톡 튀진 않았는지. 톡 튀었어? 이상한 거야. 그러면 에러에 의해서든 프로드에 의해서든 오류에 의해서든 고의성 없는 오류에 의해서든 고의성 있는 회계 부정, 프로드에 의해서든 중요 의혹 표시가 있을 위험이 높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에 대해서는 애널리컬 프로시저를 입증감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모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을 제안한 후에 수정 후 재무제표 갖고 다시 한번 돌려봐요. 여전히 unusual한 거, unexpected한 거 남아있진 않은지. 수정시킨 후에도. 걔 더 봐야 되죠. 여전히 unusual한 게 확인이 되면 additional audit procedure를 더 취해서 그게 중요 의혹 표시인지 아닌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파이널 리뷰 단계야. 오버롤 파이널 리뷰 단계에서 그런 거 최종 검토하고, 이제 오디트 오피니언을 표명할 만큼 sufficient하고 appropriate한 audit evidence를 다 수집 완료했다. 충분하고 적합한 양적인 측면이든 질적인 측면이든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어디트 에비던스들을 수집 완료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이제 현장을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두 개, 이걸 보는 것을 우리 ICFR도 보고 애니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보고 우리 필드 나가서 하는 절차다 해서 필드 워크라고 불러요. 필드 워크. 그래서 이제 현장 철수. 바로 그 날짜가, 현장 철수하는 날짜가 바로 그 날짜까지 적극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만큼의 sufficient appropriate audit evidence,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 완료 일자입니다. 다 할 거야. 다 했어. 우리 이제 철수자, 철수. 현장 철수. 바로 그 날짜가 감사 보고서 일자가 돼요. 어디터의 여러분들의
리포트 데이트가 됩니다. 이날까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우리가 표명하는 감사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질 거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감사 보고서 일자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가 되겠죠? 오디 리포트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재무제표와 함께 릴리즈가 되는 외부에 이슈되는 날이 리포트 릴리즈 데이트예요. 최종적으로 외부에 공시가 될 때까지는 이때까지도 소극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봤는데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봤는데 쭉 이제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업무별 기준서 다음부터 AU 클래리파이드가 나온다는 것은 전부 이 감사 절차하고 관련한 기준서들이에요. 이 지금 넌 이슈어 거 비상장사 거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기준서들 내용을 오딧 1 때 보시게 돼요. 그러면 오딧 1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서 받을까 말까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윤리 기준서, 독립성 기준서를 포함한 이제 직무 규정서 보고, 그다음에 업무별 기준서 잠깐 맛보고, 그다음에 사빈스 억슬 액트에 따라서 뭐 상장사 감사에 대한 얘기 살짝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비상장사 감사 쭈루룩 들어가요. 받을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감사 계약 체결하는 거, 감사 계획 수립하는 거, ICFR 보는 거, 그리고 연간 재무제표 보는 것까지 맛보고 끝나요. 그게 오딧 1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전체 플로우 파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딧 2 들어가서는 이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필드워크에 대한 디테일 들어갑니다. 디테일.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세일즈 사이클부터 매출 사이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입 사이클이다. 재고자산과 관련한 뭐 계정이다. 그래서 트랜잭션 지금 사이클, 거래 사이클별로 이렇게 이제 매출액, 세일즈 레비뉴,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퍼처스와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해서 어카운트 페이어블, 외상 매입금이다. 또 인벤토리, 매입해서 들어온 재고자산 계정이다. 또 뭐 페이롤, 급여 계정이다. 그 다음에 각종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유형자산들, PPE. 그 다음에 각종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 계정부터 쭈루루 보면서 그 다음에 부채 계정 보고 또 자본 계정 보고 이런 디테일을 보는 파트가 오딧 2 쪽이에요. 오딧 2. 그러면 이제 오딧 2 쪽에서 외부 외상 매출금 조회서 뭐 날려보고 타처 보관 지금 다른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또 재고자산 확인하는 조회서 날려보고 또 소송건 걸려있다. 이 클라이언트사가 특허권 침해 소송건 같은 거 걸려있다. 한 방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한테 조회서 뭐 보내는 거 그다음에 감사에 혹시 필요하다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의 활용이랄지 또 이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외주업체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외주업체를 통해서 뭐 페이롤을 처리한달지 뭐 회사 내부의 임직원들이 각 그 임직원들이 얼마씩 뭐 급여를 보수를 받는지 모르게끔 뭐 어쨌든 그 페이롤 쪽을 외주를 준달지 IT 부문을 외주를 준달지 그런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얘기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오딧 2가 진행이 되고 오딧 3 들어가서는 이제 이 보고서 있잖아요. 감사 보고서를 포함해서 상장사의 감사 보고서, 비상장사의 감사 보고서 그리고 각종 업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외에도 각종 검증 대상 서브젝트 매러에 대한 이그제미네이션도 있었고요. 그 밖의 어그리드 어폰 프로시저 또 리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뷰 그다음에 컴필레이션 업무 같은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보는 부분이 오딧 3입니다. 1, 2, 3 각각 실제 시험 비중은 어리링 앤 어테스테이션 과목 3분의 1 정도씩 각각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3분의 1씩. 근데 수업 시간은 오딧 1 16회차, 오딧 2 16회차, 오딧 3는 8회차. 오딧 3는 왜 3분의 1이나 똑같이 차지하면서 시간이 반토막이냐? 여기는 이제 각종 보고서, 표준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표준 보고서에서 이 각 업무별 보고서의 내용이 살짝씩만 변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파트가 오딧 3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쉬셨다가 이제 오딧 1 때 AU Clarified 쭉 어떤 내용들을 또 보는지 목차 좀 보시고 이번 본격적으로 직무 규정, 윤리 규정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